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 경위공채 시험 76회 경위공채 시험을 여러분들이 치르고 오셨으니까 그 치르고 오신 시험 관련해서 한번 제가 강론과 수사증거 파트를 여러분들과 해설 강의로 이렇게 찍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간부 시험이 좀 간부 시험다워졌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나왔던 문제는 이제 순경 채용 시험하고 크게 난이도상의 차이가 없었는데 이번 시험의 경우에는 조금 그래도 난이도를 꽤 많이 올린 그런 형태로 보입니다. 특히 좀 특이하게 강론의 난이도가 꽤 높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점이 특이한 점이니까 여러분 강론 공부하실 때 이런 거 푸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럼 꽤 잘하시는 분이에요. 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잘해서 여러분들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경위공채 시험 그 자체에서 이번에 많은 학생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고 다른 시험 준비하는 분들도 이거 볼 수 있으니까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같이 한번 강론 문제부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총론 문제는요. 우리 김준근 교수님께서 학원에 촬영해서 해설 강의를 올려주신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 제가 강론과 수사 증거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요걸 이제 시작으로 하고 있어요.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형법상 업무방해죄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 이 업무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이다. 이게 하나의 중요한 이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적법할 필요는 없다. 적법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의 보호 가치는 있어야 된다. 이런 걸 여러분이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는 내용이셔야 돼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좋은 얘기인데요. 그 뒤에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과 행정행위는 적법해야 된다? 상관없다. 그래서 14번의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너무 쉽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푸시는 단계였다면 이거 명확하잖아요. 패스예요. 이런 거는. 푸실 때는. 지금 공부하는 거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퀵서비스 운영자, 다른 경쟁업체가 불친절하고 배달 지연시킨 것처럼 인식하도록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것이 신용훼손죄가 될 것인가? 신용훼손죄에서의 신용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의미의 신용, 나이스, KCB 뭐 이런 거 보셨죠, 여러분? 신용점수 확인하라고 자꾸 오잖아요. 그 자꾸 오는 그 신용입니다. 여기서 이 리뷰를 작성하면 그 피해자 업체가 그렇게 나이스 점수, KCB 점수 이런 게 떨어지나요? 그럴 리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신용훼손죄가 될 수 없겠다. 동그라미. 다음에 업무방해죄에서의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적 행위는 세 종류죠. 허위사실 유포, 그리고 위력, 위계, 그리고 위력. 이렇게 세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신용 업무 경매에 관한 죄 중에 제일 행위가 많은 거고요. 신용훼손죄는 요 두 개만. 이 경매방해죄는 요 두 개만. 이렇게 행위가 되어 있죠. 자, 여기서 허위사실 유포라는 것에서의 이 허위사실은 기본적 사실이 허위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 사실은 허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허위사실을 상당 정도 부과시킴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자, 여러분, 이 허위사실을 상당 정도 부과시켰대요. 그러면 이거 허위사실이라고 봐야 되겠죠? 조금 생소하셨을 수는 있는데 이 내용만 그냥 읽어보더라도 그냥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허위사실이 어느 정도 규모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다음에 4번. 경매입찰방해죄에서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입찰 절차가 아니라 공적 사적 경제 주체의 임의 선택에 따른 계약 체결의 과정에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하는 행위가 게재되었다 하더라도 입찰방해죄로 처벌을 할 수 없다.
자, 여러분 입찰방해죄는 입찰이 존재해야 됩니다. 근데 저게 입찰인가요? 입찰이 아니죠. 임의선택에 따른 계약 체결하는 게 어떻게 입찰이 돼요? 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입찰을 하겠다라고 하면 입찰 절차에 들어오는 투찰한 사람들이 존재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제출한 정보들을 놓고 결정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임의선택에 따른 계약 체결의 과정에서는 무슨 이상한 행위가 있었더라도 입찰이 없었으니까 입찰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겠네요. 동그라미 14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쉬운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15번. 인질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서 인질강요 여기서 옳은 것이라니까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질강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인질이 된 자와 피강요자가 반드시 동일인이 아니어야 된다. 인질강요죄에서 공부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죠. 인질로 삼은 사람과 강요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다르다. 그래서 강요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법에서 뭐라고 쓰고 있어요? 제3자. 제3자로 하여금 그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경우에 인질 강요죄가 되니까 동일인이 아니어야 한다? 오케이.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번의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인질 강요죄와 인질 강도죄는 인질을 안전한 장소에 풀어주면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인질 강도죄에는 해방 감경 규정이 없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다음 3번 인질 살해죄 및 인질 상해죄는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주더라도 형을 감경할 수 없다. X. 인질 상해죄는요. 인질이 아직 살아있죠. 이 상태에서 안전한 곳에 풀어주면 해방 감경 규정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인질 살해는요. 인질이 죽었으니까 풀어줄 사람이 없죠. 그래서 인질 살해죄는 해방 감경 규정 적용되지 않고요. 그래서 요거는 둘 다를 한 번에 얘기하고 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자, 다음 인질 강도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고의로 상해한 경우에는 인질 강도죄와 강도 상해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좀 드셨을 수 있는 그런 지문 같습니다. 자, 여기서 뭐가 어려웠을 것 같냐면 여러 가지 들은 얘기들 때문에 머리가 혼란이 오는 거죠. 여기서 강도상해죄하고 인질강도죄의 죄수관계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인질강도라는 것에 이 강도와 강도상해가 겹치는 것일까? 겹치는 것이라고 하면 이것도 맞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왜냐하면 일부만 겹치더라도 상상적 경합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 근데 이 문제는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질강도죄라고 하는 죄에서 여기에 있는 이 인질강도죄가 여기 강도상해죄에서의 강도라고 하는 이 주체에 해당될 것인지 여부를 좀 따져보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만약에요. 단순 강도죄를 범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상해까지 나아갔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거 무슨 죄라고 다루실 거예요? 강도죄와 강도상해죄의 무슨 뭐 상상적 경합인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강도상해죄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 강도상해죄의 기본 범죄인 강도는 인질강도를 포함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질강도죄 역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단순강도죄와 마찬가지로 이 강도상해까지 나아가게 되면 강도상해죄 일죄가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타당한 해석이라고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16번 가볼게요. 재산죄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자 전기통신 이거 오타네요 여러분. 지금 발견했어요. 저도 크게 보니까 보여요. 전기통신 금융사기 아니죠. 금융사기인데 이거 제가 경찰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거 그대로 갖고 온 거거든요. 오타가 있었습니다. 발견. 자, 금융사기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사기 이용 계좌로 송금 이체받은 후에 사기 이용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했다면 사기죄만 성립할 뿐이고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여기서 피해자의 돈을 사기 이용 계좌로 송금 이체받은 후 자기의 지배하에 들어오죠. 그래서 요거 받은 때 뭐가 돼요? 사기의 기수가 됩니다. 누구에 대한? 이 피해자의 재산권에 대한 사기죄 기수가 됩니다. 사기죄 성립할 뿐 오케이. 별도로 횡령죄가 됩니까? 이거 인출하는 거 별도로 횡령죄는 될 수가 없죠.
범인이기 때문에 사기범이 됩니다. 사기범이 인출하는 것은 별도의 횡령이 될 순 없겠네요. 추가적인 법익 침해가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건 맞는 얘기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불법 영득의 의사라고 하는 것의 의미, 이 불법 영득의 의사란 타인 물건을 권리자 배제하고 자기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하고자 하는 의사. 좋은 얘기입니다. 그것이 물건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일지 불문한다. 오케이, 뒤도 맞는 얘기입니다. 이거 제가 항상 그 말씀 드리는데 리스 차를 자기가 타고 다니다가 사채업자한테 돈 없어서 그걸 담보로 맡겼어요. 사채업자가 다른 사람 줬는데 그 사채업자가 누구에게 줬는지를 알고 있던 상태에서 리스 이용기간이 만료가 다가오니까 리스 회사에 갖다 줄 생각으로 그냥 무단으로 가져온 사건에서 절도죄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리스 회사 소유고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데 그걸 그냥 가지고 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리스차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제가 리스차를 리스 회사에 갖다 주려고 갖고 온 건데 물건을 영득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대법원이 뭐라고요? 상관없어. 가치만 영득할 의사여도 불법 영득 의사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이 사건에서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굴삭기 매수인이 약정된 기일에 대금 채무 이행하지 않으면 굴삭기 회수에 가도 좋다는 약정을 하고 각서 매매계약 이런 것들을 작성해서 교부한 후 채무 불이행하자 담당자가 그대로 가져가 버렸다. 그 굴삭기 취거 행위는 절도에 해당한다. 그렇습니다. 왜죠? 이 약정은 무효예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당사자끼리 사적 집행을 허용한다라는 약속만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서 그냥 가져가는 건 불법 영득 의사 있는 것이고 절도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4번 보시면요. 재물 운반을 위탁한 경우 범죄 성립이 되는지는 위탁자 운반자 사이에 공동점유 인정할 것인가 운반자의 단독 점유를 인정할 것인가에 따라야 한다. 제가 수업 시간에 독자적인 점유를 인정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보셔야 된다. 자, 그래서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운반 중인 재물을 영득한 때에는 공동점유가 인정되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 X. 자, 여러분 여기서요. 화물자동차 운전자는 화물 받아가지고 현장에 갖다 주는데 아무런 컨트롤이 없죠. 따라서 이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경우에는요. 그냥 자기가 독자적인 점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 물건을 빼돌리면 이때는 횡령이 됩니다. 독자적 점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횡령. 철도 공무원은요. 옛날에 철도청일 때 철도청 직원은 공무원이죠. 그 철도 공무원이 운반 중인 화물을 처분했다. 철도 공무원에게 독자적인 점유가 인정될까요? 안 됩니다. 왜죠? 이 물건 맡긴 사람은 철도 공무원 보고 맡긴 게 아니고 철도청에다가 맡긴 거예요. 국가에다가 맡긴 것이기 때문에 철도 공무원은 이 운송하는 과정에 철도청의 지배하에서 그 운송을 보조하는 역할만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철도 공무원이 화물을 처분할 때는 단독 점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횡령죄가 아니라 절도죄가 성립한다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절도죄 성립하는 경우 철창상 우산지기 우리 책에서 그렇게 공부를 했었죠.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7번 보겠습니다. 카드 범죄. 자, 카드 범죄 하나하나 지문 보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가번에 타인 명의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 사용해서 현금 자동지급기에서 현금 대출을 받았다. 절도죄다. 자, 타인 명의 모용카드면요. 내가 다른 사람 명의를 이용해서 카드를 발급받은 겁니다. 타인 카드죠? 그 타인 카드를 내가 가지고 ATM기에 가서 그걸로 돈을 뽑습니다. 그러면 ATM 관리자는요. 무슨 생각으로 거기다 돈 넣어놨어요? 우리 적법한 고객님이 오시면 돈 가져가세요 하는 생각으로 넣어놨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적법한 고객이 아니죠. 따라서 이 사람은 가져갈 권한이 없으니까 절도죄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대금 결제 의사 능력이 없으면서 있는 것 같이 가장하여 자기 명의 신용카드를 발급. 자, 그 과정에서 자동지급기를 통한 현금 대출도 받고 가맹점을 통한 물품 구입 대금 대출도 받았다. 그럼 여기서 이 죄는 무슨 죄일까? 사기죄, 포괄일죄.
누구에 대한? 카드 회사에 대한. 왜요? 신용카드를 쓰고 다닌다는 건 대출 받는다는 거예요. 외상거래하는 거니까. 그래서 카드 회사에 대한 사기죄, 포괄일죄. 갚을 생각이 없으면서 돈 빌리고 있는 거죠. 1년에 빌리는 행위가 여러 차례 있을 뿐입니다. 포괄일죄. 맞는 얘기고. 다음, 자기 명의로 정상적으로 발급받았으나 그 뒤에 변제할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로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계속 사용한 행위. 여러분 이거 나하고 뭐가 다르죠? 이 순간에는 나하고 똑같아진 거예요.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카드 회사에 대한 사기. 틀렸고요. 다음에 라번. 사전에 포괄적으로 허용받지 않고 타인 명의 모용하여 부정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ARS 서비스 인터넷 신용대출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사람을 기망하나요? 아니죠. 사람이 아니라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컴사기가 된다? 오케이. 다음에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주로부터 일정의 현금을 인출해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았다. 야, 2만 원만 좀 뽑아와줘 라고 얘기했더니 내가 날 왜 시키는 거야? 하면서 5만 원을 뽑았습니다. 그리고서는 3만 원은 그대로 제 주머니로 들어가 버린 사건이죠. 그 차액에 상당하는 인출금을 취득한 행위 횡령이다. X. 우리 대법원은 여기서 컴사기를 인정하고 있어요. 왜죠? 여기에 컴사기는 이익죄라는 특성이 있잖아요. 여기서 5만 원 모두에 대해서 권한이 없나요? 아니죠. 권한 없는 명령을 입력하는 게 얼마만큼이에요? 3만 원 부분. 5만 원 중에 2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비율에 대해서는 명령을 입력할 권한이 없죠. 따라서 이 5만 원 중에 60%에 해당하는 부분은 권한 없이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60%에 해당하는 이익을 취득한 걸로 봐서 이것은 컴사기가 되네요. 틀렸고요.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카드를 편취하여 현금 자동지급기에서 카드 소유자 예금을 인출하여 취득한 행위는 사기죄와 절도죄다. 자, 여기서 카드를 편취하였다. 사기. 그 다음에 카드 소유자의 예금을 인출하였다. 절도죄가 되나요? 안 되겠죠. 왜요? 카드를 편취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현금카드 소유자가 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 권한을 부여해서 예금을 인출한 경우라고 하면 절도라고 얘기할 순 없겠네요. 그러면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예요? 하나, 둘, 세 개.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보도록 할게요. 배임죄가 성립하는 거 1번 채권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채권자 변제기 전에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했다. 자, 여기 채권자가 변제기 전에 담보 목적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부동산을 처분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배임이죠. 배임죄 성립하는 거 1번이네. 이런 거 쉽게 준 거예요, 여러분. 먹으라고 준 거지, 먹으라고. 그죠? 그래서 이거 맞는 얘기고요. 답은 1번. 그걸 푸실 때는 그냥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2번에 채무자가 금전채권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설정 계약에 따라 저당권 설정 계약에 따라 저당권 설정 등기 해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줬대. 이중저당이죠? 배임돼요? 안 돼요. 계약 위반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몇 개만 빼고는 배임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배임죄 X. 3번에 명의신탁자가 실명법에 위반하여 부동산 매수하면서 자기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지 않고 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매도인에게서 바로 수탁자에게 등기를 이전했다. 자, 그럼 이것은 중간생략 등기형 명의신탁이 되겠네요. 자, 이런 중간생략 등기형으로 등기를 이전했는데 수탁자가 이를 제3자에게 처분했다. 이미 처분한 사안에서 이거 횡령만 문제되죠, 여러분. 횡령 되나요? 횡령도 안 돼요. 배임도 안 되고요. 다음 4번에 채무자 금전채권 담보하기 위해서 동산채권담보법에 의한 동산담보를 제공했다. 채권자인 동산담보권자에 대해서 채무자가 부담하는 의무, 이 동산담보물을 아무데나 없애버리면 안 되는 의무, 이거는 자기사무입니다. 그래서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사무 처리자는 요건이 만족이 안 되네요. 틀렸고요. 그래서 답은 1번.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배임죄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무슨 계약을 위반한 건지 아니면 어떤 회사나 단체, 다른 사람에 대한 사무처리자로서의 지위가 있는 상태인지 이걸 나눠봐야 된다. 근데 여기는 지금 다른 사람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는 대표자형이 하나도 없고요. 다 계약 당사자형이에요. 계약 위반한 것들이 무슨 죄가 되는지 여부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런 거 이외에는 나머지는 아리까리하면 다 이거는 안 된다라고 추정하시면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9번 가볼게요. 자, 업무상 횡령죄에 관한 설명 1번부터 보겠습니다. 회사가 신주 발행하여 실제로는 타인으로부터 3자명의 자금을 빌려 자기 계산으로 신주를 인수합니다. 회사가 자기 계산으로 신주를 인수해요. 근데 다른 사람 명의로 인수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주식이라고 하는 것을 취득한다는 것은 자금을 모은다는 의미인데요. 회사가 자기 돈으로 신주를 인수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리면 실제로는 자기 돈 가지고 돌려막는 상황이잖아요. 기업의 규모만 커져 보이지 실제로는 자본이 들어온 게 없는 거죠. 그런다고 하면 이 과정에서 이런 거는 우리 법이 금지해 놓은 무효의 행위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차용원리금 채무에 변제에 사용했다. 자, 이 문제를요, 학생들이 질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횡령이 되는지 여부, 회사 돈을 쓴 게 횡령이 되는지 여부는 회사 돈을 회사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사정에다가 사용했을 때 회사 돈에 대한 횡령이 된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요, 이 회사가 돈을 빌려서 회사가 제3자로부터 돈을 빌려가지고 이 회사가 다른 사람 명의로 돈을 신주 대금으로 납입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계좌에서 돈을 빼서 다시 주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요, 제가 무효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어디냐면, 제가 무효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회사가 자기 주식을 자기 돈으로 취득하면 이거는 자본의 충실 원칙을 해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무효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관심사로 둬야 될 건 회사 돈을 뺀 부분입니다. 회사 돈을 여기서 이렇게 빼죠? 이 부분이 횡령인가? 자, 여러분 회사가 이렇게 신주를 취득하는 행위가 무효가 되면 변론으로 하고, 돈을 빌린 행위는 이것과는 구별되는 거잖아요. 돈을 빌린 행위는 유효하죠. 그래서 회사 돈으로 회사가 돈 빌린 걸 갚았어요. 무슨 문제가 있죠?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횡령이 안 돼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무효라는 건 그냥 페인팅이야. 신경 쓰지 마시고 뒤에 돈 빌린 걸 회사 돈으로 갚았다. 그 부분만 신경 쓰세요. 그 다음에 회사에 대하여 가수금 채권이나 개인적 채권을 가진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 금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된다? 당연히 되겠죠. 회사 소유 금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할 권한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기가 아무리 돈 빌려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돈 빌려주면 그 사람 돈을 빼와갖고 그냥 마음대로 써도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회사도 남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존중해 주세요, 법인을. 그래서 이런 거 업무상 횡령죄 된다? 동그라미고요. 다음에 사찰 창건 이래 사찰 재산에 대한 관리 처분 권한이 부여되어 사찰 운영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사찰 운영을 어떻게 할지 권한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병원 치료비, 장학금 지급 등을 위하여 사찰 재산을 사용하였다? 업무상 횡령죄가 된다? No. 자, 여러분 여기서는요, 사찰이라고 하는 특성을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사찰은 이것이 여러 가지 법적 형식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여기는 지금 관리 처분 권한을 이 개인이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 사찰을 위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이 사찰의 돈을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는 전속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병원 치료비와
장학금 지급 등 이런 경우에도 업무상 횡령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답은 3번이에요. 다음에 4번에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았다. 이걸 제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이것은 위탁한 본인을 위한 면이 있더라도 업무상 횡령죄라고 한다. 동그라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건 딴 데 쓰면 바로 불법 용도 의사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0번에요. 다음 사례에서 갑과 을의 재책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자, 갑은 평소 원한 관계에 있는 A의 가족들을 살해하기로 결의하고 여러분들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하는 은봉암 사건 같네요. 현주건조물 방어 치사죄에 관한 사례들이 생각이 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4번. 을은 아버지 C를 살해할 목적으로 자고 있는 아버지의 머리를 강타하여 실신을 시키고 집에 불을 놓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 마치 외부에서 강도가 침입하여 그와 같은 일을 벌인 것처럼 조작하였다. 갑이 A에게 행한 범죄는 여기서 지금 보시면 머리를 강타해서 실신시킨 후 안방에 불을 놓아 집을 전속해 하여 A를 죽게 만들었다. 죽게 만들려고 하는 고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형태인 요 죄가 성립하고 요것보다 형이 가벼운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 살인죄와의 관계는 요거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요것만 성립한다. 요게 답이죠. 그래서 요건 X 옳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갑이 B에게 행한 범죄는 현주건조물 방화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 자, 여기서 자녀 B가 안방 빠져나오라고 했습니다. 지키고 서 있다가 못 빠져나오게 했다. 자, 여기서 불을 지른 행위, B가 있는 집에 불을 지른 행위, 현주건조물 방화죄. 그리고 그 뒤에 못 빠져나오게 하는 행위, 별개, 살인죄. 별개의 행위인데 상상적 경합이요? X. 실체적 경합이 되겠죠? 틀린 지문이고요. 다음 3번에 을이 C에게 행한 범죄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와 존속살해죄의 상상적 경합. 자,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입니다.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과 형량 비교를 통해서 답이 나오게 돼요. 형량이 더 높은 범죄, 따라서 이 경우엔 존속살해죄가 상상적 경합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죄가 있다는 것을 알고 판단하게 되겠죠.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요. 을은 C가 을을 수익자로 하는 사망보험에 10년째 보험금을 납입하는 것을 알게 됐고 사업 실패 후 자금 필요해서 나와 같은 행각을 벌였다면 강도에 의한 행위로 위장하여 불을 놓아 아버지 C를 사망에 이르게 한 시점이 보험 사기의 실행 착수 시점이다. 자, 여러분 보험 사기의 실행 착수 시점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무조건 청구시예요? 그런 게 아니라 이 보험 사기, 내가 못 받을 돈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행위가 시작되는 시점, 기망이라고 하는 행위가 시작되는 시점, 그리고 그 기망에 밀접한 행위가 시작되는 시점이면 된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강도에 의한 행위로 위장하여 불을 놓아 아버지 C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만 가지고 무조건 다 실행의 착수라고 할 수 있나요? 그렇게 보기가 어렵겠죠. 돈을 달라고 얘기를 해야 그때 비로소 실행의 착수인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요. 21번에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 보시면요. 갑남은 참다한 부부관계 설정한 혼인의사가 없다. 혼인의사 없으면 그러한 혼인은 무효입니다. 그죠? 요걸 일단 알고 계셔야 되겠고 중국 국적인 을녀와 혼인한 것처럼 공무원 기망하여 혼인신고서를 작성 후 혼인신고를 했고 이러한 사정을 몰랐던 공무원은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하였다. 자, 옳지 않은 거 보겠습니다. 1번, 갑남은 작성 권한 있는 공무원의 명의를 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문서 위조가 되진 않는다. 당연하죠. 공문서 위조가 되려고 하면 권한 없이 그러한 공무원 공무소의 명의를 사용해야 되니까 성립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2번에 허공작은 작성 권한 있는 공무원만이 주체가 되는 신분법이다. 오케이. 공무원이 아닌 갑남은 본죄의 정범 적격이 없으므로 허공작의 간접 정범이 될 수 없다. 오케이. 허공작의 간접 정범은 단독 정범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신분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갑남은요. 공무원이 아니죠. 따라서 간접 정범이 될 수 없다. 동그라미가 되겠네요. 다음 3번에 갑남이 허위사실 기재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담당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자, 여러분 여기서요. 이 구별하셔야 될 판례가 있는데 등기 공무원에 대해서 등기 신청하는 거랑 좀 구별하셔야 돼요. 등기 공무원에 대해서는요. 등기 공무원은 그 신청이 제대로 요건을 갖췄는지를 형식적으로 심사해서 그것을 등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신고가 그냥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 등기 공무원은 그런 것들을 심사해서 넣을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등기 공무원이 알 수 없게 해놨다고 하면 위계공지방이 된다고 한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혼인신고죠. 자, 이 혼인신고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안 해보셨죠? 대부분은 여러분, 그죠? 이 혼인신고는 이제 증인 둘이 있으면 가서 저희 혼인할게요 라고 얘기만 하면 혼인신고 받아주는 거예요. 구청 가서 그 얘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 혼인신고서를 받는 업무, 이런 거 공무집행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렇게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계공지방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단순 신고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 틀린 지문입니다. 등기공무원 사례와 비교해 주세요. 다음 4번에 감남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해서 이에 속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 등록부에 권리 의무에 관한 부실사실을 기재케 했으므로 공정증서 원본 비실기재 동행사죄 열람 가능한 상태에 뒀으니까 여기에 해당된다.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공부에다가 지금 권리 의무에 관한 서류에다가 이상한 내용이 기재되게 만들었죠. 허공적의 간접정범 형태의 죄를 범했습니다. 따라서 이 죄가 되겠네요. 답은 3번. 자, 다음에 공무방해죄 설명 보겠습니다. 1번에 경찰관 임의동행 요구에 이를 거절하고 자신의 방으로 피하여 문을 잠그고 면도칼로 가슴을 그어 피를 내어 죽어버리겠다라고 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오케이. 자, 여러분 공무집행방해죄는요. 이 경찰이 이걸로 인해서 뭔가 이거 공무집행이 방해될 만한 정도의 그런 협박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여기는 경미해가지고 뭐 어쩌라고죠. 경찰관 입장에서 어쩌라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맞는 얘기가 되겠어요. 근데 이건 뭐랑 비교하셔야 되냐면 협박죄에서의 판례 중에요. 죽어버리겠다 라고 말한 사건에서 이런 거 협박이 된다라고 본 사건도 있어요. 그런데 공지방에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한 사건이 있다는 거죠.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지만 의미가 약간 다르죠? 공지방에서는 죽어버리겠다고 하는 거 공지방이 되지 않는다입니다. 저 협박죄 판례하고 구별하셔야 되겠어요. 자, 다음 2번에 동사무소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이 줄어들었다라는 이유로 담당 직원에게 소리 지르고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려 정상 근무를 못하게 한 경우 공지방이다. 자, 여러분 아닙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욕설하고 행패하면 무조건 협박인가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정도의 얘기는 욕설한 것만으로는 위력이 될 수는 있겠는데요. 위력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이죠. 공무원의 공무에 대해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나요? X. 폭행협박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업무방해죄는 성립할 수가 없고 공무집행방해죄도 안 된다입니다. 그래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X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그 답은 2번이네요. 과속 단속 카메라에 촬영되더라도 불빛 반사시키는 거. 이거 파워 매직 세이퍼인가요? 뭐 이런 거 있었죠. 자, 이 기능이 있는 제품을 뿌렸다. 위계공지방이 되느냐? 자, 그럼 위계공지방이 되려고 하면요.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정도가 돼야 됩니다. 이거 눈으로 볼 때는 그냥 다 보인대요. 카메라로 찍을 때만 반사되는 거래요. 그럼 이거 이 사람으로 하여금 공무원으로 하여금 오임착각 부지에 빠뜨릴 만한 상황은 없다. 성립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집행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위계공지방은 공무집행 방해하려는 의사를 요한다. 제가 맨날 말씀드렸죠.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 한다는 거예요. 왜? 공무집행방해죄는 구성요건이 어떻게 생겼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하면 성립한다고 써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위계공지방은요. 위계로서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자는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방해한 자는이 구성요건인 위계공지방에서는 그런 걸 인식하고 의사가 있어야 되겠다. 즉 고의가 있어야 되겠다. 공지방은 직무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폭행 협박한다는 것만 인식하면 된다. 그죠? 그래서 다르게 얘기한다. 오케이. 맞는 지문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3번 보겠습니다. 뇌물죄에 관한 설명. 자, 뇌물죄 설명 볼게요. 1번부터 수뢰자가 수수한 금은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공여자에게 반환한 경우, 그러면 공여자가 이 뇌물로 주고받은 이 이익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증례자로부터 몰수 또는 추징할 것이므로 수뢰자로부터 추징하면 유파다. 그렇죠? 자, 여기서 이익을 누가 보유하고 있는가, 이것이 이제 중요한 문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유파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뇌물로 받은 돈을 은행이 예금했다. 그 예금행위는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분을 다 한 것이죠. 수뢰자가 같은 액수 돈을 증례자에게 반환한 경우 수뢰자로부터 가액을 추징한다. 자, 지금 예금하면서 자기가 다 꿀꺽 한 거죠. 따라서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번이요. 수뢰자가 피해자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이 청탁 명목으로 받은 금 300만 원 중 20만 원은 경비로 사용하고 금 280만 원은 피해자에게 반환하라고 공범에게 돌려줬답니다. 공범이 이를 소비한 경우 수뢰자에게 금 20만 원만을 추징하여야 된다. 자, 여러분 이게 다 누구에게 귀속된 건지를 살펴봐야 돼요. 수뢰자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받은 300만 원. 여기서 끝났습니다. 경비로 사용한 거 까주나요? 까주지 않죠. 그러니까 300만 원을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수뢰자에게 300만 원을 다 추징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만 원을 추징해야 된다는 틀린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피고인이 향응을 제공받는 자리에 피고인 스스로 제3자를 초대하여 접대를 받았다. 그럼 그 제3자가 먹은 것도 원칙적으로 그 공무원이 다 먹은 걸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n분의 1 할 때 그 제3자 몫까지 공무원이 먹은 걸로 취급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제3자가 피고인과는 별도의 지위에서 접대를 받는 공무원, 다른 과 공무원이에요. 그런다고 하면 그때는 그 제3자가 독자적으로 받은 걸로 봐야 되겠죠. 따라서 이 경우에 원래 제3자가 이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의 접대 비용도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봐야 된다. 오케이,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답은 그럼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4번 가보겠습니다.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자, 여기서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 공수를 할 때 성립하는 죄다. 그렇죠. 이 허위의 의미는 주관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 공술이 허위 진술이라고 하더라도 범죄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지엽적인 사항에 관한 진술이라면 위증 아니다. X. 자, 위증에서는요, 그저 위증한 사실이 있으면 다 위증죄가 됩니다. 지엽적인 거라고 해도 가리지 않아요. 이거 틀렸네요. 답은 1번이네요. 너무 쉽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대로 풀고 가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것들도 한번 볼게요. 유죄 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에 대한 피고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의 진술을 냈다. 증언 거부권 고지받지 못했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한다. 오케이. 왜 그렇죠? 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 이미 확정이 돼 있어요. 자기 사건은. 자, 우리가 증언 거부권 있는 사건은요, 자기 또는 자기 친족이 형사처벌 받을 위험이 있는 때에 증언 거부권이 있습니다. 이미 형사처벌 확정됐는데요, 더 이상은 증언 거부권이 있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증언 거부권을 고지해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증언 거부권이 없는데 뭘 침해했어요? 침해한 게 없죠. 그러니까 위증죄가 성립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증거인멸죄에서의 증거라는 것은 범죄나 징계사의 성립 여부에 관한 것, 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관계 있는 정상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까지 포함한다. 증거인멸죄에서의 증거는 주요 사실에 관한 것뿐만이 아니고 정상관계 사실에 대한 것도 포함합니다. 오케이. 4번에 증거위조죄에서의 타인의 형사사건이라는 것은
수사 절차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지요. 따라서 기소되지 않은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증거 위조될 수 있다. 오케이.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25번 가보겠습니다. 무고죄 설명. 자, 무고죄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번 한 통의 고발장에 의하여 수개 혐의 사실을 들어 고발할 경우 그중 일부 사실 진실이고 다른 사실이 허위이면 그 허위 사실 부분이 독립하여 무고죄를 구성한다. 자, 여러 개 얘기를 하고 있대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만 허위라고 하더라도 무고가 된다. 오케이. 그 죄로 형사처벌 받을 그런 상태를 만드는 행위잖아요. 무고죄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서에 허위사실 신고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친고죄인데 고소기관이 경고한 게 분명하면요. 그러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나요? 안 하죠. 그러면 국가의 기능에 관한 범죄인 무고죄가 되느냐? 무고죄가 될 수 없겠죠. 분명한 때에는 이 제기한 사실 자체로 죄가 되지 않는 게 명백하면 무고죄는 될 수가 없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2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3번에 피고인이 타인에게 도박자금으로 금원을 빌려준 사실을 감추고 단순 대여금인 것처럼 해서 타인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며 처벌해야 되는 취지로 고소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한다. 이것은 이제 용도 사기 형태로 얘기하는 것이라는 건데 그것만 가지고 딱 구별이 안 되니까 우리가 이런 사안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용도 사기죠, 뭐. 자, 그래서 요거는 무고죄가 된다. 용도를 허위로 얘기하고 있으면 무고죄 오케이. 자, 이 무고죄는요, 이런 얘기예요. 원래 있는 사실하고 그 성질을 달리할 정도로 다른 얘기를 하면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게 됩니다. 무고에서의 행위. 지금 이 사건 보시면요. 타인에게 도박 자금으로 돈을 빌려줬어요, 사실은. 근데 단순 대여금인 것처럼 얘기를 하면 이것은 성질을 변경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니까 무고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4번에 무고죄에 있어서 자백 특례의 규정은 자백이라고 하는 것에도 특례를 주는 거고요. 그 자백은 신문에 의한 고백도 포함, 자발적이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답은 2번이네요. 자, 계속해서 2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문제인데요. 갑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상습적으로 을을 협박하여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성적으로 추행하도록 했다. 그런데 25년 1월 1일에 상습강제추행죄가 신설되었다. 상습강제추행죄. 자,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이 나셔야 돼요. 여기부터 보시면요. 단순 강론 문제가 아니고요. 여기 막 여러 가지가 짬뽕되어 있는 통합형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 좀 이번에 새롭게 시도한 그런 측면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려웠어요. 어려워했어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얘기예요, 사실 이거. 자, 여러분 이거 우리 어디서 공부하나요? 형법의 시간적 적용 범위에서 저런 판례 나왔던 거 기억나지 않으세요? 자, 여기 보시면 1번부터 한번 볼게요. 갑은 을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할 추행행위를 하게 한 것이므로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이건 강론 문제죠, 여러분. 강제추행죄는 자수범이에요? 자수범이 아니니까 다른 사람 손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가능한 간접정범이 될 수 있고 여기서의 간접정범이 이용하는 도구로 되는 사람은 피해자 본인도 괜찮다 라고 하는 그걸 알고 계시면 오케이, 당연히 맞지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성적 추행하도록 했으니까요.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한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 제가 이런 사건 보실 때 N번방 사건 꼭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다음 이번에 만일 검사가 24년 12월 1일에 갑을 공소제기하고자 한다면 각각의 강제추행 행위별로 성립하는 개별 범죄에 대해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해야 된다. 자, 여러분 2024년 12월 1일에는요. 상습강제추행죄가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뭘 기준으로 죄수를 따져야 돼요? 뭘 기준으로? 당연히 행위를 기준으로 죄수를 따져야 되겠습니다. 행위가 지금 계속 여러 번 있을 거 아니에요. 22년 1월부터 24년 12월까지면
얼마나 많은 행위들이 있겠어요. 별개의 고의로서 이루어진. 그럼 각각의 개별 범죄에 대해서 따로따로니까 묶을 게 없으니까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한다? 오케이,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만일 검사가 25년 2월 1일에 갑을 공소제기하고자 한다면 신설된 상습강제추행죄를 공소제기할 수는 없고, 왜 그렇죠? 24년 12월까지만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상습강제추행죄의 내용에 넣을 수 있는 죄들은 상습강제추행죄가 신설된 이후에 벌어진 것들만을 놓고 상습성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돼요. 근데 여기는요. 24년 12월까지만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상습강제추행죄로 공소제기할 수는 없겠네요. 오케이. 행위시법에 기초하여 강제추행죄로만 공소제기하여야 되고 좋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잖아요. 이 경우 소추요건도 상습강제추행죄가 아닌 강제추행죄에 관한 것이 구비되어야 한다. 소추조건이 있다면 만약 이때까지의 이 강제추행죄가 무슨 친고죄 형태였다면 그 소추요건, 고소라고 하는 소추요건도 상습강제추행죄가 아닌 일반 강제추행에 관한 것이 구비되어야 한다? 당연히 그렇겠죠. 강제추행죄로 공소제기를 한 거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강제추행죄는 25년 1월 1일에 법률 변경으로 인하여 형이 구법보다 중하게 변경된 것이므로 25년 1월 1일 이전의 갑의 행위에 대해서는 추구표가 금지된다? 자, 여러분 이거는 완전 헷갈리게 하려고 만든 문장 같은데 강제추행죄에 대해서 법률의 변경으로 형이 구법보다 중하게 변경됐다? 여러분, 법률 변경으로 형이 중하게 변경된 경우에 이게 여러분 1조에서 말하는 어떤 의미가 있는 문장인가요? 1조에서는 형법 1조 2항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법률의 변경으로 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됐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를 1조 2항에서 재판시법 적용하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형이 구법보다 중하게 변경되었다. 이거는 행위시법이 적용돼야 되는 거겠네요. 이게 맞다고 하더라도 행위시법이 적용돼야 되는 거니까 25년 1월 1일 이전의 갑의 행위에 대해서는 추구표가 인정이 돼야 행위시법이 적용되는 거죠. 추구표가 뭐예요? 기존에 있던 상태가 법이 바뀐 이후에도 계속 인정되는 거. 미루어서 계속 인정되는 거. 반대 방향이 뭐예요? 소급표죠. 이쪽으로 오는 게 뭐예요? 추구표죠. 행위시법이 계속 적용되니까 추구표가 금지되면 됩니까? 안 되겠죠. 틀린 지문이네요. 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 27번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사례형 문제들이 어렵게 나왔는데 요거 아주 특징적인 사건이에요. 제가 시험 보기 얼마 전에 감금죄 수업하면서 선녀와 나무꾼 얘기를 잠깐 하면서 나무꾼이 날개옷 숨기는 거 그런 것도 선녀에 대한 감금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딱 나왔더라고요. 선녀와 나무꾼이 지금 얘기가 나오면서 이 나무꾼의 이야기가 주로 사례의 요지로 되고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 사례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1번에 여기 사례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으로 환생한 선녀 을은 저기서 인간으로 환생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그죠? 왜요? 사람에 대한 게 아니면 죄가 되기가 어려운 케이스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인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을을. 자, 매월 보름에 선녀탕에서 목욕을 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노총각 나무꾼 갑은 선녀와 혼인하기 위해 선녀탕에 놓여있던 을의 날개옷을 훔친 후 현저히 곤란한 상황을 이용하여 혼인을 요구했고 을은 어쩔 수 없이 승낙했지만 갑과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스톡홀름 증후군 같아요. 지금. 이 갑은 아이 3명을 낳으면 3년 후에 날개옷을 돌려줄 의사였다. 불법 영득 의사가 있는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후 갑은 사냥꾼의 오발로 사망하였는데 비명횡사네요. 동네 친구인 A와 B는 갑과 을을 알지 못하는 동네 사람들에게 갑을은 듣보잡, 함량미달인 전과자다라고 허위 사실을 얘기했다. 이것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되는지 이런 얘기를 하겠네요. 이에 을은 자신과 남편 갑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A와 B를 고소하였다.
아, 남편은 지금 남편을 죽였죠. 출제자가 일부러. 남편은 죽었기 때문에 사자 명예훼손이 될 것이고요. 자신에 대해서는 일반 명예훼손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고소의 의미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자신에 대한 건 반의사를 벌이고 갑에 대한 건 친고죄니까. 그런 생각들을 떠올려 주시면서 을은 자신과 갑의 A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요 효과가 누구까지 발생할 것인지 이런 것들 따져봐야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1번에 갑이 을의 옷을 훔친 행위에 대해 불법 영득의사 인정 여부에 따라 절도죄 또는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렇죠? 불법 영득의사가 있는 게 절도겠고요. 있는 게 절도겠고요. 없는 게 손괴겠죠. 성립할 수 있으며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왜죠? 3년 후에 돌려줄 의사였다라고 하더라도요. 이것은 불법 영득의사라는 것은 계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영구적이어야 됩니까? 그렇진 않죠. 일정 기간 동안 돌려줄 생각이 없이 내가 갖고 있을 생각으로 저 사람의 점을 배제하고 내가 소유자처럼 사용할 의사라면 불법 영득의사가 있는 거니까요.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불법 영득의사가 인정되니까 절도죄다. 오케이. 자, 2번. 갑은 을이 선녀탕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했는데 감금죄에서 행동의 자유 박탈은 이런 감금된 특정 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돼도 감금이 되니까 갑에게는 감금죄가 성립한다. 오케이. 제가 수업했던 바로 딱 그 얘기였어요. 나무꾼, 나쁜 놈, 감금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 그 다음에 3번에 갑의 명예훼손에 대한 을의 고소 및 고소 취소의 효력은 B에 대해서도 미치며 고소는 고소할 수 있을 정도의 범죄 사실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을 경과하면 못하는데 범죄 사실을 안다는 것은 범죄 피해에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한 미필적 인식 X, 확정적 인식이 있음을 요한다라는 거죠. 확정적 인식. 자,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고소기간 기산점에서 피해자가 고소권자, 정확히는 고소권자죠. 이 피해자를 필두로 한 고소권자들이 6월 지나면 고소할 수 없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 고소기간에 관한 규정은. 그래서 이걸 너무 기산점을 앞으로 잡으면 피해자에 대한 보호에 너무 소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식의 정도를 올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미필적 인식이 아니라 그래서 뭐예요? 확정적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질문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4번에 명예훼손 행위 중 모욕적 언사를 사용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만 성립한다. 자, 여러분 이런 얘기 조금 익숙하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명예훼손 행위를 하면서 욕설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법조경합에서 앞서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만 성립하고 모욕은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리고 을이 A에 대해 자신의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경우 자신의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307조의 명예훼손이죠. 307조의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의사불벌죄이고 반의사불벌죄에서 고소 취소의 효력이 공범자에 대해서도 미치나요? 주관적 불가분 원칙. 주관적 불가분 원칙이 반의사불벌죄에도 미치는가? 미치지 않는다가 결론입니다. 그래서 미치지 않는다. 오케이. 맞는 질문이 되겠죠? 답은 3번이요. 자, 재밌는 문제였어요. 그죠? 그 다음에 28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28번에 자, 여러분 이거 되게 어려워했던 학생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 학원에서 저랑 같이 수업하셨던 분들은 간부반 수업 우리 들었던 학생들은 이거 여러분 한 서너 번 하지 않았어요? 우리 1년 과정에서. 이게 제가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 간부 시험에서는 충분히 나올 만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주제예요. 이게 상습범에 대한 확정 판결과 그렇지 않은 확정 판결이 어디까지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그러한 얘기를 하는 사건이거든요. 자, 요거 한번 우리가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 프린트를 만들어서 드리면서 그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일반적인 범죄에서 비상습범, 상습범이 아닌 형태의 범죄에서는 동종범죄의 확정 판결이냐, 별종 내지는 이종 범죄의 확정 판결이냐를 기준으로 해서요. 동종범죄의 확정 판결이면 그 기판력이 이 일반적인 범죄에도 미치게 되고 별종에 관한 판결은 미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상습범 형태의 확정 판결이 있다. 그러면 상습범의 확정 판결인지 비상습범의 확정 판결인지를 봐야 된다. 상습범의 확정 판결이 있으면 그 확정 판결 이전에 이 확정 판결의 기판력의 기준시가 되는 사실심 판결 선고 시 이전에 있었던 범죄 행위들은 상습범과 하나의 일체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습범에 대한 확정 판결이 있으면 그 전에 이루어졌던 이 범죄 행위들에 대해서는 따로 이 문제를 삼을 수가 없겠죠. 상습범의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비상습범은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상습범에 대한 확정 판결이 아니라 그런 단순 사기죄, 여러분 그런 판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 차례 사기를 쳤는데 그중에 단순 사기죄에 대한 확정 판결이 하나 있다. 그러면 그것이 나머지 범죄들을 그 전후를 나눠서 이 앞의 죄와 뒤의 죄를 나누는 기점이 되나요? 아니요. 전체로서 상습 사기죄를 이루게 된다. 그래서 비상습범에 대한 확정 판결이 있을 때는 나머지 범죄들에 대한 기판력이 미치지가 않고 이 비상습범 확정 판결 전후에 있는 여러 개의 행위들을 상습범으로 묶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지금 그 얘기들을 다 알면 해결하실 수 있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 옳지 않은 거 한번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번에 만일 검사가 D범죄만을 상습범이 아닌 기본 구성 요건의 특수절도죄로 기소하였다. 그래서 확정 판결이 있었다. 그러면 그 확정 판결은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 판결이 아니므로 D범죄 이전에 범한 A, B, C 범죄에는 D범죄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제 비상습범에 대한 확정 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얘네들은 별도의 상습범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이 비상습범에 대한 확정 판결, 단순 사기죄에 대한 확정 판결이 상습 사기의 성부를 좌우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좀 어려워하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은데 공소제기 효력과 관련해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그림 그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공소제기가 있으면 나머지 부분에도 미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단순 사기죄로 기소를 하면요, 이게 여러 개의 사기 행위들을 묶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딱 단순 사기만 뿅 떠 있는 거죠. 요것만 기소를 한 거예요. 나머지 범죄에 미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특수절도죄로 기소했다 그러면 그 특수절도 행위 하나, D범죄에만 기판력이 미치게 되고요. 이 앞에 있었던 다른 범죄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거죠. 미치지 아니한다? 오케이.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나번에 2024년 6월 29일 행한 이 범죄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와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죄 한 개의 운전행위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두 죄는 형법 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자, 여러분 음주운전 행위하고요. 이 교특법 위반죄죠. 사실상 교특법 위반죄인데 업무상 과실이라고 여러분들을 이제 푸실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요거는 운전행위 하나에 의한 것이다. 여러분 이게 보호법익이 어떻습니까? 전혀 다르겠죠. 전혀. 그러니까 이거는 한 개의 운전행위라 하더라도 40조의 상상적 경합이 아니고요. 아예 별죄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는 그냥 별개의 범죄가 된다. 실경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만일 검사가 24년 6월 1일 A범죄와 D범죄만을 상습 특수절도죄로 기소하여 24년 7월 3일 확정 판결이 되었다. 그러면 확정 판결 이전에 B범죄와 C범죄는 상습범의 공소제기의 효력, 상습범 전체 중에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가 있었습니다. 이 효력은 전부에 미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판단의 기판력 역시 전부에 미치게 되겠네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된다. 사후적 경합범 관계가 아니라 이것은 그냥 포함돼 버리는 그런 관계가 되겠죠. 포괄일죄 형태의 관계니까 이것은 면소 판결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거 틀렸고요. 다음에 만일 위에 다에서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의 범죄 사실과 F범죄 사실의 일죄성은 확정 판결에 의하여 분단되어 추가로 발견된 확정 판결 후에 F범죄는 그것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별개의 상습범이 되므로 검사는 F범죄를 별개의 독립된 범죄로 공소제기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 확정 판결이 있다. 이 확정 판결이 뭐예요? 다의 확정 판결. 상습 특수절도죄의 확정 판결이에요. 그러면 이 기판력의 기준 시점 이전에 있는 것들은 상습범으로 묶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 중에 일부에 대해서만 공소제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전부의 효력이 다 미친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이 기판력의 기준 시점 이후에 벌어진 일은요. 후에 추가로 발견된 확정 판결 후에 F범죄잖아요. 이거는 별도죠. 별도. 여기에 기판력이 미칠 수 있어요? 이 기판력이 기준 시점 이후인데 어떻게 미쳐요? 미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이것은 별도의 범죄로 공소제기할 수 있다. 오케이. 맞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 옳은 거든 틀린 거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조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우리 저랑 같이 수업했던 학생들은 다 맞췄어야 돼요. 이거 전부 다 아주 다 했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꼭 맞췄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요 문제는 사실 이 정도로까지 낸다. 내면 이렇게 내는 게 맞긴 한데 사례형 문제로 내는 것은 조금 더 간부시험의 난이도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됐던 것 같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이번에 간부시험 좀 어려웠다 이렇게 평하고 있는 것 같고 이 정도는 알고 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수사증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번 강제수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서 형소법 123조 2항에서 정한 타인 주거에서의 이 참여권, 주거주 등의 참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참여 능력이 없는 사람을 참여시켰다고 하면 적법 요건이 갖춰졌다고 볼 수 없다. 자, 요것도 최신 판결이죠. 작년에 나왔던. 요거 여러분 되게 중요한 판결입니다. 참여권을 보장하는 문제에서 그 참여권을 실질화하기 위한 대법원의 노력이죠. 꼭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절차. 당일 신문 종결하지 않고 속행했다. 요것도 최신 판결이네요. 구속영장,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절차를 속행한 사건에서 우리 대법원은 이거 바람직하진 않지만 이렇게 신문 절차를 속행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너에게 말할 기회를 줄게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바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그것이 불법 구금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에 이르게 되면 그때는 위법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신문기일 속행했다는 그 사정만으로는 위법한 구속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이거는 너무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문장 구성이죠. 이렇게 그 사정만으로 위법한 구속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문장을 쓰는 일은 없습니다. 사정만으로 위법한 구속이라고 할 수 없다죠. 정답지 2번입니다. 되게 중요한 판결이라고 제가 누차 강조드렸던 그런 내용이에요. 기억 잘하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3번. 구속기간 연장 허가하지 않는 지방법원 판사의 결정에 대해서 지방법원 판사의 영장 관련한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불복할 수 없다. 오케이 동그라미가 되겠네요. 다음 범죄수사.
정보 저장 매체에 압수가 필요하고 정보 저장 매체에 소지하던 사람이 그에 관한 권리 포기했거나 포기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류한 정보 저장 매체를 영장 없이 압수한 것이 되는데 관련성 그리고 참여권자의 참여 필수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케이. 이것도 작년에 나왔던 최신 판결이죠. 유류물 압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 최신 판결이었어요. 제가 전부 다 이 최신 판결, 이로운 판례, 폴카칩 등에서 다뤘던 얘기입니다. 이거 중요하다고 누차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이걸 몰라서 틀리시는 분이 있었으면 안 되겠어요. 자, 다음 30번 보겠습니다. 압수수색 설명. 1번. 압수할 물건을 보관 중인 물건이라고 써놨다 영장에. 이것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되니까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 없다. 제주지사실 사건이죠. 유추하는 거 안다? X. 자, 그래서 여기 30번에 1번 지문, 이게 정답지인 거 너무 명확하게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정답입니다. 풀 때는 이것만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다음에 2번. 압수수색 영장에 압수할 물건에 정보 처리 장치 및 정보 저장 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로 기재되어 있을 뿐 휴대전화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그 영장으로, 요렇게 써있는 영장으로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없다? 오케이. 이것도 재판이죠. 이거 지난번 승진시험에도 등장했던 이 판례인데 또 나왔습니다. 최신 판례가 매우 많이 쏟아지는 수사증거 파트예요. 특히나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너무나 핫하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요것도 재판이에요. 미성년자에게 이 사람에게도 별도로 영장을 제시해야 되는가? 자, 우리 제주지사실 사건에서 그런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영장,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는 사람이 여럿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 미성년자라면 미성년자에게도 동일한가? 동일하다라고 얘기하는 사건이 최근에 등장했다는 거예요. 이 쌍둥이 컨닝 사건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참여할 기회 보장되어야 된다. 그 미성년자가 의사 능력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는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 4번에 피압수자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의사를 명시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인에게는 미리 집행의 일시 장소 통지하는 등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별도로 보장해야 된다. 당연히 고유권입니다. 이 변호인의 압수수색 참여권은 고유권. 이건 이제 옛날부터 있었던 판결이긴 한데 최근에 다시 한번 이 원칙을 확인하는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다만 최근 판결에서는 이렇게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고 이루어진 압수수색은 위법하지만 여러 가지 그 사건에서의 사정에 비추어서 그 증거는 쓸 수 있다라는 위수 중에 예외로 인정된 특이한 판결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최신 판결과 관련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내용입니다. 다 최신 판결이에요. 다 아주 그냥. 그죠? 네. 근데 이 최신 판결 외에 이 제주지사실 사건을 정답지로 줬다는 거는 여러분들 이거 그나마 좀 쉽게 풀으라고 내어주시는 거죠. 네, 출제자께서. 자, 그 다음에 31번 보겠습니다. 체포구속.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이게 뭐예요? 경미사건이죠. 경미사건에 관하여 피의자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다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자, 이게 여러분 이 문구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낸 지문이에요. 뭐냐면 이 경미사건에 관한 특례가 있는 게 세 종류가 있죠. 영장 체포하고요. 현행범 체포하고요. 구속하고요. 그죠? 경미사건 특례가 여기 세 종류의 이 인신구속제도에 있는데 이 중에 영장체포의 경우에는 체포 사유가 두 개죠. 경미사건의 경우에. 주거가 일정치 않은 경우. 이걸 우리가 줄여서 주거 부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영장체포의 또 다른 사유는 출석 불응. 그죠? 이게 영장체포의 또 다른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현행범 체포에서는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주거 불분명이죠. 주거 부정이라기보다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구속에서는 주거가 일정치 않음. 역시 부정이죠. 일정하지 않으니까 부정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 주거 부정하고 주거 불분명이라는 게 일단 문구상으로 다르고요. 의미상으로 뭐가 다르냐 하면 아주 디테일한 얘기긴 하지만 불분명이라고 하는 게 아주 살짝 부정보다는 넓은 거예요. 그래서 불분명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넓다라고 해석하는 게 일반적인 얘기이긴 합니다. 근데 그거를 낸 거예요. 주거가 분명하지 않다라는 건 현행범 체포에서의 경미사건 특례인데 여긴 지금 영장 체포에다가 이걸 써놓고 있으니까 이건 틀린 지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간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건 이것은 여기에 현행범 체포에 있는 요건을 갖다 놔서 조문상으로 틀린 얘기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 나번에는요. 이런 형태의 조문이 우리 형사소송법에 204조에 이런 내용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체포영장 발부받은 후 석방하면은 그 석방한 사람이나 체포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이 이제 좀 궁금해할 거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지를 서면으로 통지해줘야 된다. 안 그러면 구속영장 왜 안 들어오나 뭐 이러고 있을 거니까,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답번 보시면요, 긴급 체포를 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긴급 체포의 요건은 중대성, 상당성, 중대한 이유,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한 상당한 이유, 그리고 필요성, 긴급성. 이렇게가 요건이죠. 여기서 도망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건 필요성 요건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라는 것은 긴급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만족됐어요. 그럼 됐나요? 뭐가 빠졌어요? 중대성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되겠죠. 이 범죄는 폭행죄입니다. 폭행죄가 중대한 범죄인지를 따져봐야 되는데요. 여기서 중대한 범죄라는 거는 장기 3년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여야 되죠. 그런데 여기 폭행죄는 형량이 2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여기는 중대한 범죄라고 할 수가 없겠네요. X. 자, 다음에 라번. 이건 뭐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은데 긴급체포 요건 충족 여부 뭘 기준으로 한다?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한다. 당시에 이 수사기관이 알 수 있는 사정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검사나 사경이 현장에서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이걸 존중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현저히 합리성을 잃으면 위법한 체포다. 이런 부분들이 주로 틀리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는 맞게 잘 되어 있네요.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마번에 영장실질심사하기 위해 구인한 피의자를 법원에 인치한 경우 구금할 필요 없다고 인정하면 그 인치한 때로부터 48시간이요. X. 24시간 내에 석방하도록 되어 있지요. 다음 바번 보겠습니다. 사경은 구속됐다가 석방된 자를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사건에 관하여 재구속할 수 없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죠. 그럼 동일 사건의 의미, 요게 여기에 해당되는지를 따져봐야 되겠네요. 자, 여러분 요거는요. 동일 사건으로 본다는 간주 규정이 있어요. 한 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 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행위에 대해서는 동일 사건으로 간주한다. 그러니 동일 사건이라는 것에 해당이 되죠. 동일 사건에 대해 재구속하지 못한다.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 맞는 게 지금 하나, 둘, 세 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32번에요. 체포구속 적부심이요. 1번 체포구속된 피해자의 고용주 적부심사 청구할 수 있다. 가동고 가족 동거인 고용주가 적부심사랑 보석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적보산에 가동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발부한 법관은 형소법 214조의 이 사항부터 6항까지의 신문조사 결정에 관여할 수 없으나 그 법관 외에 할 법관이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거고요. 예, 이 법관이 적부심까지 담당하게 되면 그 적부심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진행될 수 없는 그런 사정을 반영해서 이런 규정을 뒀지만 그 사람밖에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빨리 해줘야 되니까 그러하지 않고 그냥 바로 진행해라 라고 돼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공범, 공동피의자가 적부심사를 순차 청구하고 있고 그것이 수사방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신문 없이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다. 이른바 간이기각결정이죠. 이 간이기각결정은 세 가지 사유, 청구권자 아닌 사람이 했거나 재청구했거나 수사방해를 목적으로 하는 것, 아재방인 경우에 간이기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청구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법원에 접수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체포 구속된 피의자를 신문하고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를 기각하거나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자, 적부심을 청구받은 법원입니다. 그 다음에 청구서 접수받은 때부터 24시간 내에 신문한다? 그렇게는 못합니다. 48시간 내에 신문하는 거예요. 48시간 내에 신문하고 신문이 종료된 뒤 24시간 내에 석방인지 기각인지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인지를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틀린 지문이네요. 답은 4번이 되겠고요. 뭐 간단하죠? 이런 지문들은.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3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기소 처분에 관한 설명, 불복입니다. 자, 불기소 처분 1번. 고발인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그 검사가 속한 이 청을 거쳐서 관할 고검검사장에게 항고하여 불복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검찰 항고죠. 30일 내에 검찰 항고 오케이. 맞는 얘기죠. 고발인만 그래요? 고소인도 저걸 가야 되는 게 1차적인 루트입니다. 원칙적으로 저렇게 타야 되는 거죠. 그 다음 형소법 262조 사항 의무는 재정신청 기각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중요한 증거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여기서 다른 중요한 증거의 의미가 문제되죠. 그 의미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정도. 자, 범죄 피해자는 형사재판에서의 진술권이라는 것이 기본권으로 보장되죠. 그런 얘기, 그런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한다. X. 피해자의 말을 들어보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거 다른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없어요. 그 정도만으로는.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무슨 상황이냐면요. 우리가 이미 재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그 재판을 열어서 확인하는 것은 안 된다가 재판에서의 기본값이죠. 이른바 일사부재입니다. 그런데 재정신청 절차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라는 성격이 있어요. 그 수사기관은 원래 공소제기 안 하겠다고 했다가도 여기에는 기판력이 없으니까 다시 한번 공소제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도가 재정신청은 재판으로서 이루어진다는 성격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의 처분과 유사한 실질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성격. 이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절충해 놓은 거예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다시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중요한 증거는 정말 중요한 증거여야 돼요. 그러려면 이거 가지고 유죄 판결할 수 있을 정도. 그런 정도가 되어 다른 중요한 증거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260조 재정신청이 있으면 262조에 따른 재정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시효 진행 정지된다. 이건 규정이죠. 이렇게 안 해놓으면 시효가 임박한 사건에서 이 항고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설정해 놓은 게 의미가 없잖아요. 재정신청이 들어가면 시효가 정지돼야 의미가 있겠죠. 그죠?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4번에
피해자의 고소가 아닌 수사기관 인지 등에 의해서 개시된 피의 사건에서 검사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졌다.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는 불기소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곧바로 청구하여 불복할 수 있다. 자, 여러분, 고소하지 않은 범죄 피해자입니다. 이 사람은 법에서 정해놓은 권리구제 절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충적인 권리구제 수단인 헌법소원으로 바로 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네요. 자, 34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증명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1번. 뇌물수수죄에서 공무원 직무에 관하여 수수했다는 범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여러분, 범위는 뭐예요? 구성요건 요소예요. 자유로운 증명하면 됩니까? 안 되겠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X. 피고인이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범위를 부인하면 상당한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 증명하는 방법에 의해 입증하면 족하다? 이건 그럴 수 있죠. 범위라는 걸 직접 증명할 수는 없으니까 간접사실 증명하는 방법으로 증명하면 족하겠습니다. 다만 자유로운 증명은 아니죠. 자, 이번에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은 엄격한 증명에 의해 인정하여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거 틀렸다고 한 거죠. 증거 능력 없는 증거는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 구성요건 사실을 입증한 직접 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사용하게 두면요, 여러분, 다른 이 증거 능력 없는 증거 가지고 이 간접 증거로 법관에게 냄새를 막 풀풀 풍길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했다고 하는 식의. 그러면 이게 엄격한 증명이라고 하는 걸 다 망쳐버리겠죠. 엄격한 증명을 해야 된다라고 해놨으면 그 주요 사실과 그를 보충하는 간접 사실에 대해서도 다 이렇게 엄격한 증명에 의해서만 인정자료로 써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틀렸고요. 3번에 재심 청구받은 법원은 재심 청구 이후의 유무를 판단한다. 자, 재심 청구를 받은 상태에서 재심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 절차에서 공판 절차에 적용되는 엄격한 증거 조사 방식에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아직 확정 판결이 있는 상황이니까 이 지금 엄격한 증거 조사라는 거를 유죄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재심 청구라는 건 재심을 해야 될지 안 해도 될지 소송법에 규정된 그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만 따지는 거니까 이건 엄격한 증거조사 방식 필요 없겠습니다. 오케이. 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에 형법 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는 이렇게 외우고 계시죠? 몰수, 명, 심. 이걸 왜 외워요? 이게 꼭 엄격한 증명일 것 같은데 자유로운 증명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내용들입니다. 몰수, 그리고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증명, 그리고 심신장애의 유무 정도의 판단. 이것은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꼭 이럴 것 같은데 아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옳은 것은요, 3번이 되겠습니다. 34번의 정답 3번. 자, 그 다음에 35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유심증주의. 자, 1번. 형사재판에서의 심증 형성은 반드시 직접 증거에 형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간접 증거에 있을 수도 있다. 오케이. 좋은 얘기예요. 간접 증거는 모든 관점에서 빠짐없이 상호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까지 필요하지 않고 이상합니다. 개별적 고립적으로 평가하면 족하다? X. 아니, 여러분, 간접 증거라는 것은 이러한 직접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그런 정황들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증거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따져보는 것만이 그 증거를 따지는 방법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하나의 간접 증거로는 증명되지 않는 것도 여러 개를 종합하면 증명된다? 그런 경우에는 그 사실이 증명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뒷부분은 틀렸습니다. 옳지 않은 거 답은 1번이네요. 명확하게 주어줬어요. 이런 거는 쉽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 다음 증거 판단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심법관은 사실 인정에 있어 남김없이 고려해야 된다. 당연히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 남김없이 고려해야 되겠죠. 빠지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에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된다. 그렇죠. 이게 증명이니까요.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는 거다.
합리적 의심은 단순히 관념적 의심이나 추상적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을 말하지 않고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는 그런 의심만을 얘기한다라는 얘기고요. 다음에 4번에 검찰에서의 자백과 법정 진술이 다른 경우에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 없다. 그것만 가지고 바로 자백의 신빙성을 흔들 수는 없겠죠. 그래서 검찰 진술과 법정 진술이 다르면 둘 중에 뭘 믿을지는 자유심증에 의해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맞는 얘기고요. 그럼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36번 위수증 배제 법칙. 자, 여러분 여기서요. 요거 최신 판결입니다. 택시기사가 우연히 습득하여 제출한 의뢰 휴대전화에서 수사기관이 합성대마 매수 관련 대화 내역을 발견했어요. 이거 지금 무슨 범죄와 관련됐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받아봤어요. 그럼 그거를 아무거나 열어보면 돼요? 안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유실물을 주인 찾아주기 위한 목적에서 살펴보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그 폰 안에 있는 내용을 막 다 열어보면서 이거 무슨 범죄랑 관련이 있나 이런 걸 다 볼 수 있다면 우린 너무 불안한 세상을 살게 되죠. 폰 잃어버리면 폰을 잃어버렸을 뿐인데 뭐 이런 영화와 같은 얘기가 펼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수사기관에 의해서.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사건에서 우리 대법원은 이 휴대전화에서 여러 가지 범행 관련한 내용들로 특정해서 수사를 개시했고 그 뒤에 수사 개시된 사정,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이 갖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는 법인이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거 부인하면 형만 올라갈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인정하는 자백 진술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런 자백 진술 역시 못 쓴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건입니다. 그 법정 진술은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된다? X. 왜요? 이 자백 진술이요. 만약에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안 갖고 있었다면 저렇게 했을까요? 그래서 그 자백 진술은 위법한 그 증거로부터 나온 그런 증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2차적 증거. 따라서 여기서는 증거 능력 인정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최신 판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나번에 특사경으로 지정된 공무원이 범죄 수사 위하여 영업소, 음식점 등에 출입해서 조사하는 과정. 자, 식품위생법에 있는 절차를 준수해야 되느냐? 요거는 행정조사에서만 지키면 되는 것이다. 수사를 할 때는 형사소송법의 절차를 준수하면 그만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런 행정조사 시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위법하다? X.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입니다. 왜요? 여기서는 수사를 하는 과정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답안 보겠습니다. 수사기관이 유관 정보를 선별 압수한 뒤에도 무관 정보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 이거는 무조건 위법이에요, 여러분. 따질 필요도 없어요. 무관 정보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하다. 사후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다? X. 치유될 수 없고요. 동의했다? 치유된다? X. 위소중이니까 저런 걸로 치유될 수가 없어요. 위법합니다.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틀린 지문이네요. 다음에 검사가 공소 제기 후에 그 피고 사건에 관하여 215조에 의하여 수서법원 외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하는 영장. 공소 제기 후 강제 수사입니다. 저런 거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죠. 이거 위법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오케이. 자, 그래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예요? 3개가 되겠네요. 답은 4번이요. 자, 그 다음에 37번 보겠습니다. 자백 또는 진술의 임의성에 대한 설명. 1번. 진술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임의성의 의문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된다. 그렇죠? 임의성에 의심이 드는 사정이 있다는 걸 알게 됐으면 검사가 그 임의성에 의문되는 걸 해소해야 됩니다. 검사가 이걸 증명하지 못하면 그 진술 증거는 증명이 부정된다?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증명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돼요? 자유로운 증명으로 하면 되겠죠. 왜요? 소송법적인 사실이니까요. 증거 능력에 관련된 얘기니까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진술 증거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임의성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해야 되고
설령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진술 증거이더라도 증거로 하면 동의하면 증거로 삼을 수 있다? 그럴 리가요. 동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백배제 법칙과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가 없다, 증거로 쓸 수 없다. X입니다. 옳지 않은 건 2번이 되겠네요. 정답지가 비교적 분명했어요. 자, 다음에 3번. 자백이 임의성이 있어 증거 능력이 부여된다고 하더라도 신빙성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증명력과 증거 능력의 문제는 다른 거니까요. 그죠? 맞는 얘기고요. 다음, 피고인이 장기간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관들에 의해 가혹행위를 당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했고 그 후 검사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 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 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했다면 그럼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신조서의 기재 내용은 임의성이 없다. 그렇죠. 이것이 유지되고 있는 동안이니까요. 임의성이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오케이. 맞는 지문이네요.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8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문법칙 예외 1번 보겠습니다. 수사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에 기재된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자백 진술 부분. 피고인 변호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 능력이 없다. 왜죠? 이것의 실질은 피의자 신문이니까요. 자백이니까 수사기관이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는 부분이죠. 피고인 변호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 능력이 없다. 피신조서니까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경우 수사기관에 제출된 변호인의 의견서에 기재된 같은 취지의 피의자 진술 부분은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면요. 변호인 의견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사용되는 거예요? 요것과 별도의 내용으로 취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변호인 의견서에 뭐라고 써 있는 겁니까? 피의자는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라고 변호인이 자백 사건에 이 의견서를 쓴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쓸 수 있다면 이거를 이렇게 자백 진술을 쉽게 증거 능력 부인할 수 있도록 해놓은 법의 취지가 해쳐져 버리겠죠. 따라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가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이네요. 이것도 답지가 너무 선명해요. 그래서 수사 증거는 굉장히 쉽게 출제됐다. 자, 이번에 수사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는 전문 증거로서 형사법 313조의 서류에 해당하여야만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뭐 이 서류의 내용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다른 얘기가 없다면 313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그 서류에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자, 이 사건은요, 이제 예전 판례를 가지고 그대로 출제한 건데요. 이 수사보고서의 내용에 참고인과의 문답이 기재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옛날에는 이런 서류 전부 다 313조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이제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는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된다. 당연하겠죠. 참고인에 대한 문답이니까 그 원진술자가 진정성립을 인정해야 될 거잖아요. 자필 서명 날인 중에 하나가 있고 진정성립 인정해야 된다. 따라서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랬으니까. 지금도 뭐 그 취지는 크게 다르진 않죠. 312조 사항으로 가야 되는 얘기니까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 피의자에 대해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312조 1항에 따라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렇죠. 뭐 당연히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검사 작성 피신조서 중에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 이 사람은 완전 남이 아니고 나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피신조서는 당해 피고인의 피신조서와 동일하게 취급을 하고 있다. 그래서 312조 1항이 적용되니까 당해 피고인이 내용 인정해야 유죄 증거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형소법 314조 단서에 규정된 진술 또는 작성이 특신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그 진술 내용, 서류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신용성, 임의성,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이게 이제 특신 상태의 의미, 너무 많이 보신 지문이죠?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9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백 보강 증거, 옳지 않은 것은? 자,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는 범죄 사실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하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 진실성 담보설에 입각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정도만 되면 직접 증거가 아닌 간접 증거, 정황 증거도 보강 증거가 될 수 있다. 오케이, 맞는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요. 2번 공범인 공동 피고인 진술은 다른 공동 피고인에 대한 범죄 사실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고 공범인 공동 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 간에 서로 보강 증거가 될 수 있다. 자, 여러분 공범인 공동 피고인들 피고인으로서의 진술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각자에 대해서 뭔가 피고인 신문 과정에 얘기하는 것이 반박할 얘기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야, 그건 아니잖아 라고 피고인 신문 당하는 그 공범인 공동 피고인에게 따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의 이 피고인 진술은 그대로 당해 피고인에게, 공범인 공동 피고인의 진술은 당해 피고인에 대해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증인 적격은 없죠. 이 공범인 공동 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 피고인에 대한 범죄 사실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바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공범인 공동 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 간에 서로 보강 증거 될 수 있다. 독립된 증거니까 이쪽 서로 보강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A 피고인과 B 피고인이 공범 관계에 있을 때요. 피고인으로서 여기도 자백하고요. 여기도 자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증거는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경우에 A가 자백했고 이 B의 자백이 A에 대한 보강 증거가 되겠죠. 왜? 이 공수사실은 A랑 B가 같이 뭘 했다라는 내용일 테니까 A가 자백한 것에 대해서 B도 자백했다는 건 A랑 같이 뭘 했습니다. 라는 내용이니까 A가 저 했습니다. B가 같이 했습니다. 보강 증거가 되겠죠. 반대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실체적 경험법은 실질적으로 수죄이지만 각 범죄 사실에 관한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가 각각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아니, 실질적으로 수죄인데 왜 각각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뭔 소리예요? 틀렸죠. 옳지 않은 건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것. 이게 뭐예요? 피고인의 자백이죠.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요것 자체가 피고인 자백입니까? 피고인 자백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뭐예요?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보아야 할 성질의 것이어서 보강 증거가 될 수는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답은 뭐예요? 3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40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사례형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냐? 자, 갑은 돈을 받고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했다는 성매매 알선, 성매매 특별법 위반죄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경찰관 P1은 이미 과거 동일한 범행으로 구속 수감 중이던 을에게 갑의 범행에 대한 진술을 듣고서 추가 증거 확보할 목적으로 그의 압수된 휴대전화를 제공해서 갑과 통화하게 하고 갑의 범행에 대한 통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P1이 시켜서 이 을이 녹음한 이 내용을 증거로 쓸 수 있을까라고 하면 이건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뭐예요, 여러분? 통화의 쌍방 중에 일방만 동의만을 받은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따라서 이런 거는 적법하다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이후 경찰관 P1은 갑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단속해서 갑과의 대화 내용 및 여종업원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이 과정에서 동료 경찰관 P2가 갑이 운영하는 업소에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갔다. 전날 단속이 있어서인지 손님이 오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일찍 업소 문을 닫고 이길 영업을 이어서 하려던 갑은 P2가 들어오자 다행히 오늘 허탕은 치지 않았구나 라고 하고 곧바로 A를 불러 성매매 알선을 하려는 순간 P2는 즉시 갑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이것이 뭐 함정수사 되나 뭐 이런 얘기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P2는 업소 내부를 수색하여 발견한 콘돔 업소 시설을 사진 촬영하고 콘돔은 그대로 두고 나왔다. 자, 이 사건에서 쟁점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번에 1에서 P1이 대화 당사자 일방 의뢰 동의를 받고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이것은 위법하다.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오케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겠습니다.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2에서 P1이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있는 성매매 업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적법한 방법으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성매매 알선 행위가 행하여진 시점에 증거 보존을 위하여 대화 당사자인 갑이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녹음했다.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자, 여러분 저런 얘기들이 왜 나오는 거예요? 수사기관의 비밀 녹음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얘기 뭡니까? 범죄 현행성 있는지. 2번 증거 보전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는지. 3번 방법의 상당성이 있는지. 자, 여러분 이 사건 보시면요. 성매매 알선 행위가 범죄니까 요거 진행되고 있고요. 증거 보존의 필요성이나 긴급성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녹음하지 않으면 못 찾을 증거니까요. 마지막, 이 방법이 상당하냐가 문제되는데 여기가 프라이버시가 존중돼야 되는 공간은 아니겠죠. 성매매 업소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방법도 상당하다. 오케이. 따라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오케이. 대법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답은 2에서 P2가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 단속하여 현행범 체포하면서 업소 내부 수색하여 발견한 콘돔과 업소 시설, 사진 촬영하고 콘돔은 그대로 두고 나온 경우 이 사진들은 사후 압수영장을 발부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촬영한 사진의 증거 능력은 인정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여러분 조금 애매할 수 있죠. 예, 조금 애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서는요. 지금 이 사건의 판례 사안의 결론을 그냥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판례 사안에서도 실제로 이런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콘돔 사진 촬영하고 그대로 두고 나왔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그냥 보고 나온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별도로 사후영장을 발부받을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죠? 자, 여러분 현행범 체포하는 제가 왜 애매하다고 했냐면 범죄 장소에서의 압수수색 검증으로 보면 무조건 사후영장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긴 지금 뭐래요? 이 한정하고 있죠. 현행범 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냥 보고 사진 찍고 나왔다. 뭐예요? 검증이죠. 압수를 안 했어요. 체포 현장에서의 검증만 했다고 하면 사후영장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죠. 이런 경우는 216조 1항 2호 그리고 217조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사후영장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 압수할 필요 있어요? 없으니까 지금 두고 나온 거 아니에요. 사진 촬영 다 끝났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증거능력 인정될 수 있다. 오케이 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애매해질까 봐 이 체포 얘기를 명확하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리고요. 라번 2에서 P2의 수사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초로 공소제기한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해야 된다. 여러분 여기서 이 피의자가요. 이 갑이요. 전혀 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 P2에 의해서 범위가 유발된 건가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것은 기회 제공형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건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고요. 공소기각 판결할 사유가 아니겠습니다. 맞는 것은 3개가 되겠네요. 답은 3번이요. 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시험 문제에 중간에 이 강론 끝부분에서 통합 문제, 형법 통합 문제가 나와 있는데 그것들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여기서 나머지 수사 증거 파트나 이런 것들은 꽤 쉽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최신 판례만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고 한다면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험 보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